네, 이번 시간에는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법률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법률을 봤죠. 한 13개의 법률들, 요거 포함해서 13개의 법률들을 좀 살펴보는데요. 이 법률은 좀 분량이 작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새롭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출제가 되더라도 뭐 한 문제 정도 나올까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채용과 관련해서 이 직업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총론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법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 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채용 절차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 어떤 공정성이냐?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이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직자에게 너무 부담을 주지 않고 구직자가 좀 공정하게 구인을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어들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구인자라고 하면 사람을 구하는 거죠.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 또는 기관. 그래서 보통은 기업이 될 겁니다. 구인자는. 그리고 구직자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실업자나 뭐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구인자의 채용 광고에 응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초 심사 자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구직자의 응시 원서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거나 준비하는 이런 서류들을 우리는 기초 심사 자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증 자료는 이렇게 기초 심사 자료를 낼 때 뭐 학위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자격 이런 내용들이 써 있잖아요. 그런 내용 등이 보통 입증 자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그래서 기초 심사 자료가 보통 이력서라든가 자기소개서라면, 입증 자료는 뭐 학위 증명서, 자격 증명서, 경력 증명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심층 자료.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레퍼런스라고도 하고 포트폴리오라고도 하고 작품집이나 연구 실적물.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실적을 이렇게 쌓아서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자료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심사 자료, 입증 자료, 심층 심사 자료, 요 세 가지의 용어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채용 서류는 앞서 말씀드린 기초 심사 자료, 입증 자료, 심층 자료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초 심사 자료, 입증 자료, 심층 심사 자료, 채용 서류, 요거를 제시한 다음에 여기 용어를 바꿔놓거나 변경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적용 범위를 보시면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목적 용어 적용 범위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용 절차 공정화. 여기서 이제 주로 중요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 채용 광고 등이 금지되죠. 요거는 직업안정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 광고를 내서는 안 된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자가 여러 가지 실적물이라던가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린 심층 심사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거를 활용해서 자신이 다른 구직자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활용하는 이런 목적으로 공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사업장을 홍보하는 경우도 활용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짓 채용 광고로서 이제 금지되는 거죠. 두 번째,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또 종종 많습니다. 어느 경우냐? 처음에 이제 공고를 내고 입사를 하면 근로 조건을 채용 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을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법 위반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광고에서 제시한 근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요거 2, 3번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이와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1번과 좀 맥락이 같죠. 그래서 아이디어 수집하기 위하거나 그걸 활용해서 어떤 지적재산에 활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채용 광고들은 당연히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용 강요도 금지를 하죠. 우리는 이제 노동법에서 보면 각종 강제 근로라든가 어떤 강요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역시 채용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들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법령에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하는 행위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채용과 관련해서 금전이나 물품, 향응 이런 재산상 이득이나 수수하는 행위 이런 거 당연히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도 금지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지역, 특정한 학교 이렇게 출신 지역이라던가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라던가 가족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금지가 돼요. 과거에는 뭐 고향이 어디고 학교가 어디고 또 외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 채용 과정에서 많이 물어보거나 수집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게 금지되는 거죠. 보시면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어떤 신체적 조건 이런 것들은 이력서라든가 첨부 서류라든가 이런 데 기재하거나 수집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구직자 본인의 출신 지역, 혼인, 재산, 아울러서 가족들,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도 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부모님의 학교라든가 부모님의 직업이라든가 재산사항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다 금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심사자료 양식을 제공해서 권장하고 있어요. 요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시를 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뭐 이렇게 사용 권장한다 정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채용 서류의 거짓 작성을 금지합니다. 앞에서는 주로 구직자를 보호하는 측면이었다면 구직자의 의무도 좀 정리해 놓은 거죠.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 서류에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채용의 절차의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기억을 좀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 절차에서 우리가 구인자가 조금 더 신경 쓸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어떤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서 받도록 노력하는 최근에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채용 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을 경우에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나 문자 전송이나 전자우편, 이메일이나 팩스, 전화 등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채용 일정이나 채용 과정, 채용 여부에 대한 고지도 해야 되는 걸로 기재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구직자가 내가 채용이 됐는지 또 다른 기업에 가기 위해서 다른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채용 심사 비용도
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인자, 회사나 기관이죠.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 금전적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용 서류의 반환에 관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다양하게 구성이 쭉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는 좀 과정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간략하게 볼게요. 보시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구직자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그래서 회사는 구직자가 채용 여부 확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류를 냈는데 이 서류 반환도 좀 불쾌할 수 있잖아요. 서류에 대한 보관도. 그래서 서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채용 서류 반환 청구가 이루어지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구인자가 채용 서류 반환할 때에 채용 서류를 특수 취급 우편물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 왜냐면 이동하는 과정, 전송하는 과정에서 분실이라던가 유출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채용 서류를 특별 취급 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 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 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일단 원칙을 하고요.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그 장소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서류를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다 라고 하면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한 경우라면 구인자가 특수 취급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또 채용 서류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채용 서류를 파기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들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채용 서류 반환 요구하면 그에 따라서 빨리 반환을 해주라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만약에 반환 요구가 없다. 빨리 폐기해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던가 개인정보 보관에 관한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도 준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기타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채용심사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용심사 비용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채용심사 비용의 부담 금지, 채용서류의 반환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 시정명령을 받으면 당연히 시정을 하고 나서 이 시정사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구인자는 채용 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 면접시험 등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실시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해서 입증자료나 심층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조사하는 이런 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는데 요 법률에 관련해서 또 하나 기억할 게 과태료 조항이 있어요. 이 과태료 조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채용 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런데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래서 채용 강요는 얼마?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채용 광고의 내용,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한 구인자,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그리고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입한 구인자. 요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채용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구직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닌 구인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그래서 과태료 부분, 과태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3,000, 500, 그리고 300. 이렇게 해서 요것도 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처벌 조항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 나올 만한 게 딱 보여요. 어떤 거냐? 이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용어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채용 절차 공정화 관련되는 몇 가지 사안들, 그리고 구인자의 의무, 그리고 과태료. 이렇게 해서 딱 한 4가지 정도 사안 이외에는 사실 출제될 수 있는 다른 특이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3개 정도의 법률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각 법률들이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빈도라던가 또 중요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앞부분에 했던 것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될 수 있고, 또 기본적인 우리 업무에서 이제 만약에 합격하게 되면 중요한 업무의 기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고, 뒷부분에 가서 최근에 들어온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강약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법률들은 다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총론에 해당되는 목적이나 용어나 기본 원칙, 그리고 준수사항, 이런 큰 틀에서의 총론에 해당되는 파트를 좀 잘 기억을 하시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법률의 운용을 위해서 어떤 기구라던가, 그리고 운영에 관한 이제 기준이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는 이 원칙 부분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이 절차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한두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말미에 가면 처벌 조항이라든가 구제 절차라든가 준수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법률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 법령에서 제시되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대응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총칙. 뭐냐? 법의 목적, 용어, 적용 범위, 원칙,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 그 법률과 관련되는 요건과 절차예요. 요건과 절차. 그리고 세 번째, 요건, 절차, 어떤 각종 기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제도, 처벌조항, 이런 것들, 처벌, 절차, 조항,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령의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패턴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령자 고용 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법, 이렇게 각종 법률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죠. 그 특성들은 여러분들이 총론 파트에서 좀 구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법률에 해당되는 좀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나 해당 기관이나 또 운용에 관한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법령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제도,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각 법령 등의
핵심 요지들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기본 이론들을 쭉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이제 법률들, 한 13개의 법률들을 나올 만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핵심 요약 정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 정리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틀에 좀 맞춰서 각각의 법률들에서 여러분들이 큰 전체의 구조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각 세부 파트에서 어떤 부분이 주로 나올 만한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때 바로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법 규정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 법 규정의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남는 건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하고 시험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에서 그것들을 구별해 내시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직업안정법, 직업상담사 2급, 직업상담사 2급의 노동관계 법률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 그리고 문제풀이들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